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유통, 물류통, 소비통, 글로벌통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요. 제가 뭐 한 20여 년 동안 한 저의 엑기스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물류부동산 투자의 흐름을 해부한다. 2000년도 중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일 양국을 비즈니스에서 움직일 때 일본서 물류부동산을 참 빨리 했습니다. 뭐 여기서 포인트 정리하면요. 일본은 옛날에 여러분 아시지만 10,000평 이상 되는 물류센터가 없었어요. 2002년, 3년에 DHL이 들어오면서 일본에 대형화된 물류센터, 대형화, 종합화, 전문화의 물류센터가 막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20,000평 이상 된 물류센터가 전국에 100개가 넘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2000년 들어가고 물류센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결국은 창고였습니다. 자, 창고 물류센터 차이점. 창고는 보관입니다. 물류센터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 보면은 10,000평 이상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는 규모가 돼갖고 입출고 다 하고 가공하고 요즘 전자상거래 대세된 거 있죠? 필필멘트, 수주 이행이라는 뜻입니다. 주문을 받아서 수주 이행하고 라스트 원 마일, 배송까지 말단까지 최종 고객에게 안전하게 갖다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뭐예요? 필필멘트 플러스 라스트 마일의 종합체가 전자상거래의 지금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앞으로 시장이 커진 게 언제냐면 201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거점 있지 않습니까? 신갈, 용인, 덕평, 이천 쭉 해갖고 뭐 그린벨트에 묶인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개발돼서 이제 대형화된 물류센터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여기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뭐 2010년 이후 돼갖고 최근에 전자상거래가 너무 커졌죠. 그 다음에 국경 간의 거래 물량이 많아졌죠. 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류센터가 대형화되고 자꾸 그냥 커집니다. 근데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땅이 똑같다 했죠. 미국,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어떻죠? 높지 않고 낮게 길게 하는데 우리나라 어때요? 일본하고 토지의 선호도는 높지만 땅이 좁다는 것 같아요. 높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키바 로봇을 사용해갖고 물류센터 현장에 자동화 시킨 거고, 중국의 여러분들 알리바바의 차이니아오 같은 경우도 자동 물류 로봇을 사용해갖고 또 찡똥도 물류 로봇을 사용해갖고 계속 지금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하고 비슷해갖고 좁은 땅에 비싸게, 일본보다 우리나라 땅값이 비쌉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때요? 5층 보통 뭐 9.5m다, 10m다 이런 그냥 고층 건물을 해갖고 어때요? 캐노피에서 캐파를 갖다가 확장하면서 모든 물류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동산의 가치의 흐름을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오피스, 유통, 호텔 쪽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좋았어요. 근데 어때 2010년 전후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뭐 GIC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 전문 기관들이 들어와서 어때요? 우리나라 대형 물류센터를 선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투자해서 대형 물류센터를 지금 진행해서 계속 매입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가치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최근에 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급성장이 아니라 정체에서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유통, 호텔 같은 경우 이익률이 3에서 4% 정도 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어떻죠? 물류센터에 투자하면은 뭐 8에서 10% 이상 장기 시장을 보면은 수익 구조가 이렇게 좋았는데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6에서 8% 시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 화성동탄 물류단지에 한 8년 동안 자문을 했는데요. 그게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결국 물류센터 지금 15만 평 이상 됐고요. 지금 C동, D동 지금 봉사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은 그게 우리나라 23만 평의 최대 물류센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물류센터가 많이 생겼죠. 자, 부천의 오정동에 상온센터 포함해갖고 지금 9만 평의 물류센터가 2018년에 됐고요. 자, 서울 장지동이죠. 가든파이브 그 뒤쪽으로 서울복합 물류단지가 8만 평 이상 되는 게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택배 오브 터미널이라 해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CJ 대한통운이 만든 9만 평 이상 되는 메가 허브 택배 터미널이 지금 오픈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어떻죠? 수도권에 좋은 땅에 지금 대형 물류센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양지 IC 17번 국도인데 이쪽에도 지금 한 8, 9만 평 생겼죠. 왼쪽에도 4만 평 생겼죠. 여러분들 이제 양지 IC 쪽에서 쭉 가다 보면 좌우로 그냥 물류센터 너무 많이 생겼죠. 앞으로 물류센터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죠. 근데 물류센터의 입지를 구하기가 더 힘든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이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뭐 컨소시엄을 하든지 M&A를 해갖고 선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해갖고 물류센터에 지금 다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차이가 났냐면은 우리나라 물류센터가 지금 계속 많아질 것 같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물류비 중에서 60%가 수배송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 관련 비용이 한 20에서 25거든요. 정보, 기타, 인건비, 그게 나머지가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그 전에 이제 화물철도를 얘기할 때도 의왕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어때요? 트러킹이 쉽다 이죠. 전국 방방곡 뭐로 다 차로 갈 수 있는 시장 구조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배송 비용이 많고 거기에서 물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큰 물류센터도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류센터는 좋은 입지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인력 수급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통뿐만 아니라요 물류센터도 전용 도로를 만들면은 도로 충당금을 냅니다. 제가 아는 뭐 저기 큰 물류센터도 뭐 100에서 200억 대는 충당금을 내고 결국 그렇잖아요. 지방자치하고 도로를 하는데 지방자치에서 다 투자할 수 없어서 어떻죠? 물류센터 앞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거죠. 과거에는 한 5년 10년 전에도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들 트렌드가 뭐 램프라는 양쪽에 트윈 램프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다 항만에서 트레지를 갖고 오면은 컨테이너를 오든지 아니면 대바닝 해갖고 우리나라에 뭐 보통 11톤으로 바꾸든가 윙바디를 해갖고 그게 이제 물류센터에 오면 어때요? 층별로 접안이 되니까 수직 반송이나 하든지 엘리베이터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엔 뭐예요? 차량이든 컨테이너든 대형 차량이든 어때요? 다 층별 접안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차, 하차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고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 물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요. 저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을 지금 20년 이상 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앞으로 태양광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물류센터에 태양광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태양광에 관해서 그런 센터들이 앞으로 좀 눈에 보이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적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죠? 태양광으로 에너지원을 축적해갖고 이걸 갖다 에너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부분. 자, 투자 시장은 계속 커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커진다고 뭐 물류센터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자, 창고도 집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새로운 집에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부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요즘은 이제 자리가 없다 그러지만 물류센터도 지금 포화 상태로 달려가는 시장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물류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요거를 갖다 키워드를 몇 개 딱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전자상거래가 너무 급증하게 커지다 보니까 100조니 110조 하다 보니까 최근에 B2C입니다. B2C 전자상거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뭐예요? 다 아웃소싱을 줍니다. 물류센터에서 보관해서 택배를 하든 제3자 물류로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작은 창고, 큰 창고, 허브 창고의 기능은 계속 커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물류센터의 부지 확보가 가면 갈수록 어려울. 지금 뭐 웬만한 주요 요지에는요 개발이 다 돼갖고 물류창고 더 이상 나올 데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허가 문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만큼 시장 수요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입지는 그렇게 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 설명했습니다. 합병된 융합형 물류센터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탄물류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형 물류센터는요 상온 따로 저온 냉장 따로가 아닙니다. 한 층 안에 지하는 뭐죠? 냉장 냉동 보관 창고 위에는 상온 창고. 그래서 화주가 물량을 맡기면 어떻게 한 층에서 해결되는 게 최고의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팅 동선 수배송 포함해서 재고해서 출고 나가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델리버리 서비스까지 모든 고객이 원하는 걸 한 목에 갖다 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센터를 해야죠. 대표적으로 뭐 화성동탄 물류단지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한 층이 18,000평입니다. 참 이건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제가 봐도 이렇게 큰 물류센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하고요. 네 번째,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가 투자가 포화 상태니까 어쩌죠? 지금 동남아라든가 해외에 투자자들이 지금 컨소시엄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국내 이제 유통시장이 지금 최근에 이마트 포함해서 지금 많이 정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류센터에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센터는 고정인 픽스가 아니다. 물류센터의 입지는 풀이다. 왜냐? 화주가 거기를 선택 안 하면 물류센터 기능은 이전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죠? 소비자가 물건을 선택해준 조건에 따라서 물류센터를 허브를 어디에 두느냐 로케이션이 너무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은 물류센터 계약 최근에 뭐 3년, 5년 장기 계약하는데 이 기능이 반드시 고정된 물류센터는 픽스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가들은 좋은 조건이라든가 좋은 입지라든가 좋은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는데 한국의 시장 앞으로 과다 경쟁되면서 물류 투자의 가능성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 안에 제가 이제 물류 부동산 투자 가능성을 설명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아마 종합편을 해서 제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철희 박사 통통통 여러분들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새로운 거 선진국형으로 저는 글로벌 마인드에서 유통, 물류, 소비, 글로벌을 통통통통 연결하는 조철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쿡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